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때문인데요. 여기 이탈리아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럽과 미국의 군사 장비만이 최고라 믿어왔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한국의 무기를 직접 목격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진흙탕에 빠져 꼼짝도 못하는 독일제 전차들 앞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보여준 놀라운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훈련이 끝난 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상관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잊으셔야 합니다. 한국이, 아니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평생 유럽 무기만 믿어온 그가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졌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대체 그날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군사 장비에 처음 반했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7살이었고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우리 집 아파트 창문에 코를 대고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군용 차량 행렬이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탱크들은 마치 거대한 강철 동물처럼 움직였고 바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제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을 거예요. 알로나, 얼른 와서 아침 먹어라. 부엌에서 엄마가 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은 그 웅장한 기계들에 완전히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냥 보게 놔도 말이야.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창가로 다가오셨어요. 저거 알리에테 탱크야.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지. 아빠, 로베르토는 토리노의 피아트 공장에서 정비사로 일하셨어요. 군인은 아니셨지만 기계를 좋아하셨고 결국 저도 기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빠는 저를 데리고 토리노의 국립포병박물관에 가셨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주말을 보낼 때 저는 역사적인 탱크와 포병 장비, 군용 차량들로 가득 찬 전시장을 거닐고 있었어요. 아빠, 이건 어떤 거예요? 제가 전시품을 가리키며 물으면 아빠는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고 엔진, 장갑, 무기 시스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눈이 반짝이셨어요. 가끔은 더 큰 탱크 안을 볼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제 방벽은 점점 커져가는 제 열정을 보여줬어요. 다른 아이들이 축구 선수나 록밴드 포스터를 붙여놨던 그 자리에 저는 탱크와 전투기의 기술 도면들을 붙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몇 시간씩 들여다보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외웠어요. 가장 좋아했던 건 10살 생일에 아빠가 선물해 주신 레오파드 2 탱크의 설계도였어요. 밤마다 그것을 보며 잠들곤 했고 다음 세대의 군용 차량을 설계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집착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축구 카드 놀이를 할 때 저는 공책에 탱크 설계를 그리고 있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비웃으면서 저를 탱크 소년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마르코만이 저를 이해해 줬어요. 너 언젠가는 이걸 진짜로 만들 거지? 마르코가 제 그림을 보며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더 나은 걸 만들 거야. 이미 기존 설계를 개선할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곤 했죠. 선생님들도 제 관심사를 알아챘어요. 과학 선생님이셨던 비앙키 선생님은 제게 물리학과 공학에 대한 특별 과제를 주셨어요. 선생님은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탱크가 특정한 모양인지, 그리고 탄도학에 필요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알로나, 내 열정은 너를 멀리 데려갈 거야. 하지만 기억해, 최고의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어느 날 수업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과 물리학에 집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복잡한 방정식에 대해 불평할 때 저는 그것들을 군사공학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로 여겼어요.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빠도 나름의 방식으로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비싼 공학 도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살 형편은 아니었지만
집에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그것들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키웠고 기술도 쌓아갔어요. 무엇이 망가졌는지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하단다. 아빠는 제가 낡은 라디오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 길은 분명했어요. 저는 공학으로 유명한 토리노 공과대학에 지원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빠는 제 방벽에 있던 탱크 설계도를 제대로 된 액자에 넣어 걸어주셨어요. 이제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야. 내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아빠가 말씀하셨죠. 대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어요. 수학은 더 어려워졌고 물리학은 더 복잡했으며 공학 원리는 더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의 열정이 제게 힘이 되어줬어요. 다른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포기할 때 저는 박물관에서의 일요일 아침들, 아빠의 인내심 있는 설명들 그리고 비앙키 선생님의 격려를 떠올렸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제 인생을 바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해서 자동차나 산업 장비를 설계할 수도 있었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 육군의 조달 담당관 자리에 지원했어요. 이 직책은 제가 바라던 곳으로 정확히 데려다 줄 거였어요. 새로운 군용 차량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 말이에요. 육군 조달 부서의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마지막으로 포병 박물관을 찾았어요. 제 어린 시절 꿈을 키워줬던 탱크들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창문에 코를 대고 바라보던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에 이제 막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도전이 제가 군사 기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세상 최고의 무기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가장 깊은 믿음마저 시험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NATO 훈련장 끝자락에 서서 손에 꼭 쥔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낮게 깔린 구름이 넓게 펼쳐진 훈련장을 덮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곧 수십 대의 군용 차량들이 모일 예정이었죠. 저는 이탈리아에 새로 임명된 조달 담당자로서 다양한 무기와 차량들을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 탱크 얘기 들었어요? 동료인 마르코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받다가 웃음이 터져서 그만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탱크요?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수년간 군사 장비를 공부해 왔는데 제 생각의 최고 탱크는 독일이나 미국산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이야 휴대폰이나 TV는 잘 만들죠. 근데 탱크라니요? 그건 요리사한테 레이싱카를 만들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마르코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폴란드가 그 탱크를 대량으로 샀대요. 오늘 그걸 가져온다던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폴란드 군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머릿속으로는 네모나고 어설픈 탱크들을 떠올렸어요. 우리 이탈리아에 세련된 차량들이나 강력한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 옆에 서 있으면 딱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요. 먼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밑 땅이 울릴 정도로 낮고 깊은 진동음이었죠. 그리고 언덕 너머로 그것들이 나타났어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던 제 손이 멈췄어요. 한국산 K2 탱크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침 안개를 뚫고 유영하는 상어들처럼 어둡고 강렬한 실루엣을 자랑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어설픈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50톤이 넘는 거대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게 믿기지 않았죠. 매트 블랙으로 칠해진 장갑은 아침 햇빛을 흡수해 마치 그림자 한 덩어리로 깎아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멋지죠?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폴란드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이름표에는 노비츠키 대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얼빠진 표정을 보며 그녀가 웃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곧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K2 탱크 뒤로 더 거대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K9 자주포였죠. 이 어마어마한 포는 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위압감을 풍겼어요. 건물만 한 크기임에도 울퉁불퉁한 지형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보기엔 좋네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심한 척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기 좋은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훈련장은 제법 혹독한 곳이에요. 웬만큼 튼튼한 차량도 여기선 고장 나더라고요. 노비츠키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보세요. 오늘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유럽의 군사 기술을 공부하며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독일제 탱크와 이탈리아제 항공기가 가득한 박물관으로 자주 데려가셨거든요. 제 기준으로 진짜 군사공학의 강자는 그들이었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장비 점검을 시작했어요. 저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설계상의 결함이나 기계적 문제를 찾아보려 했죠. 그런데 그들의 작업은 너무 매끄럽고 숙련돼 보였어요. 탱크 해치는 소리 없이 열렸고 포탑은 부드럽게 회전했으며 K9 자주포의 거대한 포탄을 장전하는 과정도 의외로 쉽게 보였어요. 이 K2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노비츠키 대위가 설명했어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스스로 운전까지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노트에 적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던 건 아마도 제 자신이 가진 기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았잖아요. 저는 눈앞의 진흙탕 훈련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깊은 진창과 미끄러운 경사로가 가득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움직이는 탱크는 별로 없더라고요. 노비츠키 대위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곧 시작할 거예요. 정확히 30분 후에요. 그 전에 K2를 좀 더 가까이서 볼래요? 잠시 망설였어요. 거리감을 유지하고 제 회의감을 간직한 채 편안함 속에 머물고 싶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좋아요, 대위님. 안내해 주세요. 저는 그녀와 함께 한국 탱크 쪽으로 걸어가면서 학생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랄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고 완전히 확신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드디어 비치면서 탱크의 장갑에 반짝였어요. 몇 시간 후 이 기계들이 제가 맞았다는 걸 증명해 주든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뒤엎든 간에 분명 흥미로운 하루가 될 거라는 건 확실했어요. 제가 훈련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을 때 부츠가 부드러운 흙 속으로 살짝 가라앉았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가벼운 이슬비가 내려서 클립보드에 끼운 종이들이 서로 들러붙었죠. 이탈리아 군대의 장비 평가 책임자로서 저는 수많은 군사 훈련을 봐왔지만 오늘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모든 부대 기동 테스트를 시작하세요. 제 조끼에 달린 무전기에서 지시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전차들은 유럽 엔지니어링의 자부심으로 엔진 소리가 멀리서 우레처럼 울리며 시험 구역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은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고 진흙투성이로 만들어진 넓은 들판이었죠.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자신감 있게 진흙밭으로 진입했어요. 저는 그 전차가 앞으로 나아가며 깊게 패인 자국을 남기는 걸 보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 소리가 더 커지긴 했지만 전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전차의 궤도는 허공을 돌며 진흙을 사방으로 튀겼어요. 지휘부, 여기는 레오파드 1호입니다. 무전기에서 메시지가 들렸어요. 전차가 진흙에 갇혔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곧이어 두 번째 레오파드가 구조를 시도했지만 역시 진흙에 빠지고 말았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첨단이라는 이 전차들이 진흙에 의해 제압당하다니요. 무전기에서 다른 전차 지휘관들의 좌절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네요. 제 옆에 있던 로마노 대위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실전 상황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때 들판 끝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한국제 K2 전차들이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쌍안경을 들어 올리며 호기심에 그들을 바라봤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지금까지 알던 군사 기술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K2 전차는 진흙밭에 단순히 진입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지나갔죠. 더 깊은 진흙에 접어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차 전체가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마치 균형을 잡는 고양이처럼요. 전차의 앞부분이 살짝 들리고 뒷부분은 내려가며 무게가 독특하게 분산되는 모습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쌍안경을 내리며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제 놀라는 모습을 눈치챈 폴란드 장교 마렉이 다가와 말했어요. 대단하죠? 그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K2는 우리가 능동 서스펜션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자세를 끊임없이 조정하는 스마트한 운동선수 같은 거죠. 저는 매료된 채 K2 전차들이 진흙밭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의 레오파드 전차들이 고전하고 가라앉았던 곳에서 이 한국 전차들은 땅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적응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앞이나 뒤를 높이거나 낮추기도 했어요. 심지어 전차 전체를 낮춰 목표를 작게 만들기도 하면서 계속 움직였죠. 정말 놀라운 순간은 사격장에서 찾아왔어요. 기존의 상식에 따르면 전차가 정확히 사격하려면 반드시 멈춰 있어야 하죠. 하지만 K2는 이걸 완전히 깨부수었어요. 진흙에 적응하느라 서스펜션을 조정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사격을 선보였거든요. 발사된 포탄은 목표물을 정중앙에 명중시키며 흙먼지와 파편을 하늘로 날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옆에 있던 마렉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 반응을 지켜보며 계속 서 있었죠. 안정화 시스템이 엄청난 거겠죠.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렉이 설명했어요. 이건 그 기술을 개발한 철학 때문이에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이 전차를 설계했거든요. 단순히 잘 쏘는 전차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를 원했던 거죠. 마렉의 설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K2 전차들은 신속 대응 능력을 시연했어요. 빠르게 위치를 바꾸고 발사하고 또다시 이동했어요. 이 모든 걸 불안정한 진흙 속에서 해냈죠. 마치 55톤짜리 전차가 아닌 무용수가 추는 춤 같았어요. 훈련은 오후까지 계속됐고 저는 K2 전차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어 보였고 모든 기능이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노트북은 메모로 가득 찼지만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한국 군사 기술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거였죠. 해가 저물어가며 전차들이 마지막 주행을 마칠 때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본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제 선입견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이게 군사 기술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제 부츠를 내려다보며 저는 아이러니의 웃음이 나왔어요. 때로는 진흙에 빠져봐야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법이죠. 오늘 저는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군사 기술의 진정한 우수성은 단순히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적응력, 지능, 생존력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전차들은 단순히 훈련을 끝낸 게 아니었어요. 현대 전쟁 장비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장비를 정리하며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본 것을 보고할 생각에 설레었어요. 군사 기술의 미래가 도착했고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임시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검은 K2 전차들이 진흙밭 위를 마치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차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태블릿을 집어들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본 걸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던 장면이 있었어요. 유럽제 전차들, 제가 오랫동안 신뢰했던 훌륭한 전차들이 진흙 속에서 마치 젖은 모래에 빠진 장난감처럼 꼼짝 못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들은 그냥 스키 타듯이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거예요. 험난한 지형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스키 선수들처럼 말이에요. 이건 모든 걸 바꾸는 일이야.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제 생각은 과거로 돌아갔어요. 다른 장교들과 나눴던 대화들, 아시아 군사 기술을 그저 가볍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얼마나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으니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한국 전자기기를 두고 했던 농담들도요. 그런데 바로 그 전자기기 회사들이 이제 제가 본 어떤 전차보다도 더 뛰어난 전차를 만들어냈다니요.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공동 휴게실로 나갔어요. 거기서 폴란드군 소속의 노비츠키 대위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이 안 오시는 거죠?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K2 전차들 말이에요. 그런 건 정말 처음 봤어요. 노비츠키 대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전차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고 싶으세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상세한 사양들을 보여줬어요. 그 능동 현가장치 Active Suspension System도 대단하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전차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겁니다. 그는 K2 전차의 컴퓨터 시스템이 한 번에 최대 48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즉시 다른 차량과 지휘센터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8개의 목표를 동시에요. 우리 구형 시스템은 12개도 겨우 처리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이 이 전차를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 설계했다는 점이었어요. 전차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이 장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의 안전도 더 잘 보장했어요. 게다가 장갑은 현대 대전차 무기를 막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고요. 심지어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도 화학 및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죠. 노비츠키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15초 만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3발이 서로 다른 목표에 명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의 레이더가 그들을 추적하기 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이 모든 걸 소화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걸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주요 군사 강국이 아니었잖아요. 노비츠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성공의 이유예요.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했으니까요. 현대 전쟁을 보고 필요한 걸 정확히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훈련을 지켜봤어요. K2 전차들이 이제 단순히 현가장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목표 정보를 공유하는지, 승무원들이 자동화 시스템과 얼마나 매끄럽게 협력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한 훈련에서는 K2 전차가 숨겨진 목표를 감지하고 그 위치를 인근의 K9 자주포에 공유했어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정확한 포격이 그 목표를 타격했죠. 그 속도와 협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한국의 기술 고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국방 산업을 무에서 시작해 발전시켜 왔는지 설명해 줬어요. 다른 나라들에게서 배우는 한편 항상 혁신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오래된 명성이나 기존의 이점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뛰어나야만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 고문이 저에게 말했어요. 단순히 기존 설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들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동안 군사 장비를 평가할 때 항상 사양과 성능 수치만 봐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그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했어요.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살아남고 적응하고 다른 시스템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까지도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K2와 K9이 집결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긴 그림자 속에서 현대 전쟁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기계들이 이제는 거의 평화로워 보였어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또 어떤 추천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배운 날이 아니었어요.
혁신이란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존의 신념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잠에 들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전차와 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더 나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군사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던 거죠. 토리노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온 후 폴란드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났고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검색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죠. 이게 말이 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문서들을 하나하나 스크롤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시작에 불과했더라고요. 한국의 군사 기술은 마치 거대한 빙산 같았어요. 제가 훈련장에서 본 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가장 먼저 현무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건 보통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연필을 떠올려 보세요. 그만큼 정밀한 무기였어요. 최신 버전은 거리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먼 목표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잡으려고 비행 방향을 바꾸는 새 같았죠. 그 다음으로 천궁 II 방공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건 도시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방패 같은 존재였어요. 작은 드론처럼 짜증나게 날아다니는 위협부터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거대한 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위협을 탐지하고 막아낼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한 번에 여러 대상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는데 마치 여러 수를 동시에 생각하는 체스 마스터 같았죠. 그런데 제 관심을 진짜로 끈 건 이런 무기들을 한국이 만들어낸 방식이었어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방어를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어요. 마치 모두가 이미 출발한 경주에 몇 시간 늦게 뛰어드는 것 같았죠.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래로 보이는 토리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생각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방식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더라고요. 예를 들어 무기 테스트 과정을 보세요. 최악의 환경에서 무기들을 시험했더라고요. 온 표면이 얼음으로 덮일 때까지 얼리고 또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구웠어요. 무기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모래 속에 파묻기도 했죠.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설계해서 작동할 때까지 수정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그려봤어요. 1970년대에는 기본적인 소총을 만들었고 1980년대에는 자체 전차를 개발했더라고요. 1990년대에는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었고 이제는 유럽 최고 장비들마저 낡아 보이게 만드는 걸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인 마르코가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제 책상 위에 널린 연구 자료들을 보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 완전 이거에 빠져버렸구나. 빠진 건 아니야. 제가 노트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걸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배우는 중이지. 제가 마르코에게 한국이 군사공학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그 무기들을 똑똑하고 적응 가능하게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었는데 마치 잘 훈련된 팀처럼 움직였죠. 또 그들은 무기를 사용할 군인들도 고려했어요. 조작 방법은 간단하고 논리적이었고 유지보수도 쉬웠어요. 모든 게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높은 스트레스와 짧은 시간 안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제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특별한 뭔가를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첨단 기술과 실용적인 사고방식의 완벽한 조화랄까요. 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만들면서 쌓은 경험을 무기 개발에도 활용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무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자료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그림을 완성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었어요. 방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팔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엔지니어나 첨단 공장을 보유한 덕분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의지의 결과였어요. 국방위원회를 위한 발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마치 모든 걸 바꿔놓을 비밀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장난감 전차를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제가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배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탈리아의 군사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참이었죠. 저처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국방부의 높은 창문 너머로는 아침 햇살에 빛나는 로마의 고대 건물들이 보였어요. 몇 분 뒤면 저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리치 씨, 이제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묵직한 나무문을 열며 말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의 엄격한 표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 중 몇몇 장군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군 복무를 시작한 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위원회의 수장인 로시 장군이 중앙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두꺼운 흰 코수염과 날카로운 눈매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 같았어요.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더 흔들렸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폴란드에서 봤던 광경을 떠올렸어요. 그 끈적끈적한 진흙을 가로지르는 검은 K2 전차의 모습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폴란드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군사 기술의 완전한 혁명이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K2 전차가 진흙밭을 가로지르는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몇몇 장군들이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죠. 이 지형을 보십시오. 진흙이 깊게 팬 땅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지형은 나폴레옹의 군대조차 멈추게 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군대를 좌절시킨 땅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제가 찍었던 영상을 재생했어요. K2 전차가 서스펜션을 조정하며 마치 좁은 난간을 걷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방안은 고요해졌어요. 같은 환경에서 다른 전차들이 고군분투하는 비교 영상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기동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점점 더 자신감이 붙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이 전차들의 조준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가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합니다. 발사한 한 발 한 발에서 학습을 하죠. 로시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리치 씨, 당신은 지금 한국의 기술이 우리 유럽 시스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잿더미에서 재건하던 그 한국말이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했어요. 장군님, 바로 그 점이 이들의 기술이 이렇게 앞선 이유입니다. 이들은 방위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아이디어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현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렸어요. K9 자주포의 신속한 전개 능력,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다른 유닛들과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국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문제입니다. 젊은 장교인 비앙키 대령이 말을 꺼냈어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 같은데요.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한국은 생산비가 낮고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열망하고 있어서 이들의 시스템은 종종 서방의 경쟁 제품보다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들은 유지보수가 덜 필요하고 작전 수명이 더 길다는 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 뒤로 1시간 동안
제가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천궁 II 방공 시스템이 어떻게 여러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 설명했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정밀 타격 능력도 언급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명받은 점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들이 인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강력한 기계가 아니라 사용과 유지 보수가 간단하게 설계된 장비입니다. 이들의 컴퓨터는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조작 체계는 직관적입니다. 진짜 군인들을 위해 실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예요. 로시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다른 위원들도 세세히 메모를 적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방 안의 분위기가 회의적이던 것에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모든 장비를 하루아침에 교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덧붙였어요. 파트너십을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시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보죠. 한국의 경험에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전문성과 결합시켜 봅시다. 제가 발표를 끝내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로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리치 씨, 이 회의를 요청했을 때 또 하나의 평범한 장비 검토를 들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얻었어. 새로운 시각을 말이오. 그는 위원회 멤버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과의 협력을 검토할 작업 그룹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겠어. 리치 씨, 이 작업을 주도해 주겠어.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죠. 예, 장군님. 영광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몇몇 위원들이 다가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비앙키 대령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중요한 일을 시작했군요. 이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를 나서며 오렌지와 보라색으로 물든 로마 하늘을 잠시 바라봤어요. 토리노에서 장난감 전차를 가지고 놀던 소년 시절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던 제 꿈이 이제 이탈리아에 그것을 가져오는 일을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두 가지 다른 군사적 사고방식 간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전차와 미사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차이에서 배우고 그걸 결합해 더 나은 것을 만드는 일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가 보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메일이 한국 방위관으로부터 도착했어요. 그들은 언제든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첫 합동 훈련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축하를 해야겠어요.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데 기여하는 날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요.